최근에는 비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발생 양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법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17일은 동해안 쪽으로 일부 미세먼지 유입이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농도가 17일도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환자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기준을 사실상 이미 충족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23명 발생해 사흘째 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4일 205명, 15일 208명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 동작구 카페에서는 지난 1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서구 병원에서도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철원의 장애인 요양원, 충북 음성의 기도원, 경북 청송의 가족모임, 전남 순천의 음식점 관련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으로 발생 양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50명대에서 80명, 100명대까지 환자가 늘며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 100명에 근접한 것입니다. 강원도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일평균 13.9명이 확진되며 이미 1.5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수 대비 확진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도 2.17%가 나와 올해 전체 양성률 1%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감염자가 많아졌으며 그에 따른 검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열흘 정도가 걸리는 만큼 1.5단계 격상 이후에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 2에서 4주 뒤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동절기 요인에다 연말 모임이 잦아지고 무증상 전파 등이 늘면서 전국적 대규모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연속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하루 300~400명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률이 이를 넘어 1.2로 만만치 않은 전파 속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말을 맞아 행사와 모임, 여행이 증가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도 우려됩니다. 가족, 지인 간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무증상 경증 감염자의 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동절기의 요인이 더불어져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간의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4주간의 40대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49.1%로 그 직전 4주간에 비해 10.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도 많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검사 기회가 적었지만 최근 전체적인 감염이 많아지며 진단도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접촉자 조사나 이런 집단 발병과 관련된 가족 간의 전파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판단이고, 젊은 층에서의 검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이 잦아지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는 지금이 대규모 유행 위기의 전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연시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식사나 음주를 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예체능 학과를 중심으로 실기 수업을 늘려오던 일부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입니다. 최근 이곳을 다니던 대학원생, 교수가 잇따라 확진되며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그럼 건물이 폐쇄가 된 건 아닌 거네요. 미대 건물은 폐쇄가 됐어요. 이곳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입니다. 미대 개건 교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 5명이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교수의 가족 3명도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속한 동호회 회원과 지인까지 모두 6명이 감염되는 등 4차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연세대에서도 음악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던 대학원생 등 2명이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두 대학은 한동안 예체능학과를 중심으로 실기 실습에 한해 대면 강의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모두 비대면 강의로 임시 전환했습니다. 일단은 음대만 지금 다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 한양대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내부를 방역 조치한 뒤 접촉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들이 감염돼 이들의 동선인 캠퍼스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능을 보름 정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수시 면접을 보러 대학가로 가는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 역시 초비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본사까지 방역이 뚫렸습니다. 학교와 요양원, 다단계 관련 모임부터 김장을 함께한 주민까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27층짜리 건물에 1,500여 명이 근무하는데 12층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층에 근무한 직원 63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모두 자가격리시켰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공단 어린이집입니다. 자녀 등 하원을 위해 이곳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거든요. CCTV 보면서. 근데 그렇게 접촉하신 분은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다 하고 계셨고. 해당 직원의 또 다른 초등학생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교생이 즉각 하교했고 같은 층을 사용한 학생과 교직원 등 350여 명이 진단검사 대상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아닌 공통점을 찾기 힘든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 감염을 시작으로 인제는 금융 다단계 판매 모임, 철원과 홍천의 요양원 연쇄 감염과 영서 지역 교장 연수 프로그램 관련 확진까지. 특히 철원 지역의 경우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주민들과 김장을 같이 하면서 무더기 확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겼는데 강원도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영서 지역에만 집중돼 있고 거리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가 관광이라는 지역 대표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나 영어 활동,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 들어 1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 내 음압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 강원도는 지난 8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또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잠잠하던 경북에서 7개월여 만에 확진자 수가 2자리로 치솟았습니다. 자매간 가족 모임이 연결고리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하루 사이 이곳 직원 11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2자릿수를 보인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의 고리는 경북 청송의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세 자매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큰언니 집인 청송에서 모임을 연 겁니다. 천안에 사는 막내 동생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참석했고 이후 큰언니 부부에 이어 청도에 집으로 돌아간 둘째 언니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둘째가 일한 청도 가공업체에서 N차 집단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경북 영천의 신규 확진자 역시 세 자매 중 첫째 남편과 식사를 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송군 가족 모임과 관련하여 11월 14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는 총 19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집단의 대규모 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국의 일상 속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특히 여행, 행사, 모임 증가에 따라 가족, 지인 간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무증상 경증 감염자의 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더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부대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데요.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경우 대응 조치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최근 국방부 영내와 강원도 충남 등 군부대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방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일단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군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군부대는 행사나 방문, 출장과 회의가 최소화되고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됩니다. 특히 출퇴근을 하던 강원 지역 군부대 간부의 경우 일과 후 영내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거주지를 둔 장병은 지휘관 판단 아래 휴가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또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화된 이런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는데 앞으로 2주간 실시됩니다. 하지만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할 경우 기간 연장은 물론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내 훈련은 그러나 감염 차단 대책을 강구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용산 국군복지단과 사이버사령부, 서산 공군부대와 강원도 인제 군부대 등에서는 30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 관련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추운 날씨까지 겹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동시 유행도 걱정인데요.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며 초겨울에 접어들자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아흘의 연속 세 자릿수, 특히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과 카페, 지하철역, 사우나, 가족 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탓입니다.
문제는 이맘때면 독감 환자도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날까 어쩔까 하다가니 코로나하고 겹치면 아무래도 독감을 맞아두면은 조금 코로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상황이 제일 걱정되죠 그게. 근데 뭐 주위에 보니까 또 맞은 사람은 괜찮고 있다 보니까 일단 맞아둬야 하잖아. 코로나 이거 겹치버리니까 불안.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독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 지침과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병원은 사전 예약을 받는데 환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정도에 따라 의료진이 대면 진료나 선별 진료소 방문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면 진료할 때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하고 병원 진료가 힘든 독감 의심자에게는 먼저 약부터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는 노인,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고성군 등은 지역병원과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일반 진료와 별도로 발열과 호흡기 질환만 진료해 지역 감염을 빠르게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방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최우선책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유럽 원정길에 오른 원정길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축구 대표팀. 불행 중 다행으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3차 진단 검사에서는 추가 확진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내일 밤 카타르와 A매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 6명 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쯤 발표된 내용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3차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선수 6명과 스태프 2명 등 지금까지 벤투호에서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려했던 무더기 감염 사태로 번지지 않으면서 내일 밤 10시 카타르와 A매치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피파는 출전 가능한 선수, 그러니까 코로나 음성인 선수가 골키퍼 1명 포함 13명 이상일 경우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멕시코전도 우리 선수 19명이 뛸 수 있다는 이유로 킥오프 4시간 전에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었죠. 카타르전도 엔트리 19명을 꾸립니다. 2년 뒤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지난해 아시안컵 8강에서 우리를 꺾고 우승컵을 드는 등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벤투호는 멕시코전에서 골을 합작한 동갑내기 손흥민과 황의조를 필두로 1년 만에 열린 원정평가전에서 A매치 통산 500승을 달성할 각오입니다. 네, 일단 추가로 확진자가 없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양성 반응 나온 선수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모두 무증상 감염 상태로 현지 의료진이 오늘도 검사했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 호텔방에서 자가격리를 유지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규정대로라면 오스트리아에서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고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권창훈 선수는 소속팀이 오스트리아 보건당국과 협의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방역 차량을 타고 독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대사관을 통해 다른 선수들도 최대한 빨리 출국 허가가 나도록 협의 중입니다. 동시에 확진 선수단 입국 절차도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 전 세계가 A매치를 치르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국가였던 오스트리아로 추진했는데 출국 전 확산세가 늘었다면서 협회 수입 때문에 선수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100만 명 불어났습니다.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또 한 차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전체 주의 90%인 4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존스홉킨즈대 통계 기준 불과 6일 만에 신규 환자 수가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뒤 100만 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8일. 이후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누적 환자가 900만 명이 된 지 열흘 만에 1000만 명 고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간이 6일로 줄어든 겁니다. 텍사스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중부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와 지방당국은 마스크 의무화부터 사교 모임 금지까지 방역 지침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But now is the time to do what you're told. And I think it really is something that we should be doing right now. 관건은 방역 지침의 준수 여부입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예년대로라면 4일간의 연휴를 맞아 주간 이동이 많아지고 친지들과 만찬을 즐기는 풍경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무엇보다 모임을 자제할 것을 지역별 당국은 당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제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관중 참여 속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무섭게 확산 중이지만 올림픽 취소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로 1년 연기한 뒤 처음으로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흐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열어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킬 방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東京大会では観客の参加を想定をしたさまざまな検討を進めていることを説明をし、バッハ会長との間で安全安心な大会の実現に向け 바흐 위원장도 이번 만남으로 내년 대회에서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개발될 경우 IOC도 대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OC will undertake a great effort so that as many as possible of the Olympic participants and visitors will arrive here vaccinated. 두 사람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강조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해 예선전도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관람객에게 14일간 격리를 면제하는 등 대회 운영 방침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내년 봄으로 미뤘습니다. IOC는 그러나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But the answer to your question whether cancellation will be discussed, the answer is no.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보다 간소하게라도 개최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불안 속에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향한 준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공식화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대한항공은 그 자금으로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3천억 규모의 교환사채도 인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천억 원과 영구채 3천억 원 등 모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탑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팬데믹 대비 세계 인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산하는 또 양사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저비용 항공사 3사에 대해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과 아시아나는 즉각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인수 절차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우선 자회사로 운영한 뒤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노선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일단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격적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양강 체제가 32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합병 추진으로 그야말로 국내 초대형 항공사의 출현이 가시화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칠 경우 매출은 20조 원에 육박하고 보유 항공기 대수만 놓고 봐도 에어프랑스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국제 수송 인원 규모도 세계 10위, 국제 화물 수송량은 무려 세계 3위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데다 한 차례 인수합병에 실패한 아시아나를 자력으로 살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노선 확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최종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양사 모두 코로나발 항공 수요 감소로 실적 악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2,300%에 당 단기 차입금만 2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다 대한항공의 단기 차입금 1조 원까지 더하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만 3조 원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 하늘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 모든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면서 특히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과 독과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쌓여 있습니다.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소비자 편익 저해 문제의 해소, 그리고 대한항공의 책임 경영 및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서 채권단 및 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효자 노선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합병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현재 연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현재 연 24%로 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내려가게 됐습니다.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20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 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앞으로 3, 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약 3만 9천 명이 대출받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보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 보궐선거와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민들을 옥죄는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한 차례 낮아졌고 이번 추가 인하까지 이뤄지면 문 대통령 공약은 완성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 시기는 대선 전인 내년 하반기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행령 제정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릴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방점은 후자에 있는 듯합니다. 섣불리 시행했다가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 보완책을 더 세밀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정책의 취지가 흐려진 데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임대차 3법도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단 비판이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부작용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선 공약 완성과 국정 핵심 과제 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최고금리 인하 결정은 적극 환영받아야 할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과 맞물리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만큼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는 듯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원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데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 공방을 벌이느라 예산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556조 원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대 쟁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 3천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15조 원 이상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 코로나 대응,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겠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안 논의는 뒤로 밀렸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설전이 반복된 겁니다. 무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 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태를 밝혀주고. 잠깐만, 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아무런 게 밝혀진 주머니 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대 의견을 달자는 장 의원의 제안에 위원장이 검증을 똑바로 한 거냐고 지적하면서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소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쟁은 산회 직전까지 이어졌고 정작 예산안은 세부 심사 없이 대부분 증액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증액이 있었나요?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예산의 일부인 만큼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일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작 국민의 세금을 더 쓰겠다는 다른 분야 증액 심사가 부실해진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여야 모두 공들이고 있는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을 자처하면서 치고 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전세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72주 연속 상승.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매물은 실종됐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최근 집값 급등으로 규제지역 카드가 거론됩니다. 시민 생계와 직결된 부동산, 먼저 치고 나간 건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택 청약이 인생역전 로또로 변질됐다면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규제를 푸는 등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징벌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대권 후보군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서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대안 세력을 자처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국민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가 고역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단 회의에서도 고심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선거가 부동산 문제 등 민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맞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선거인데요. 하지만 당장 방향을 전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 경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서울 선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당과의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 경주로 보기 때문에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는 보궐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정부 여당의 전세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일 김해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실상의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밀양과 가덕도를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공항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 속에 백지화했고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9억 원을 투입한 용역 연구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제3해안을 확정했습니다. 용역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이번 결정은 360만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또다시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는 다시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와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소음, 환경, 시설 4개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근 나온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발언은 이미 김해 신공항 백지화 논의가 굳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지역 표심이 걸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검증위 발표를 기점으로 김해 신공항 안은 폐기 절차를 밟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해 신공항 자체 논란에는 나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지만 지역 갈등의 빌미는 여전할 뿐더러 정치권이 또다시 표 모으기에 국책 사업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한 편의점 본사 직원이 편의점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인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홀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업주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여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씨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의 증명력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이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2심 재판부가 추가적인 증거 조사 없이 부수적인 사정이나 막연한 추측으로만 결과를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제 출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 훈련에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한 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 설계나 출소 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알선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 원, 취업 성공 수당을 비롯해 훈련 참여 지원 수당, 훈련 장려금, 면접 참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범죄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즉 재범을 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죠. 다만 조두순은 68살로 이미 나이가 많고 너무 알려진 인물인 만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직업을 가지는 게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없고 아동 성범죄의 재범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사실은 실증적인 연구상 검증이 잘 안 돼요.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더 확실한 국가 관리 제도나 입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안개 스모그가 겹치며 사흘째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쪽 지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내일 낮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희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가시거리가 5km까지 떨어지면서 평소 뚜렷하던 건물 윤곽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마스크가 일상화됐지만 시민들은 엎친 데 덮친 초미세먼지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놀러 나왔는데 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한 느낌도 있고. 서울 양천구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배에서 4배 수준인 77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충남 아산 등은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웃돌며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시달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17일은 동해안 쪽으로 일부 미세먼지 유입이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농도가 17일도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밤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휴일까지는 추위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단기 예측,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간의 확진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말을 맞아 행사와 모임, 여행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도 우려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의 명칭,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한해 공개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로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당국, 각 지자체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동훈 내과 전문의, 또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숫자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환자가 22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23명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네. 일주일 평균 100명이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30명인데 그중에 이제 강원하고 제주 같은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명이에요. 10명이 넘어가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숫자로 보면 거의 수도권 지역은 1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90여 명 막 뒷부분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 넘어가는 게 사흘째 계속되고 있고요. 예. 100명 넘어가는 것도 거의 뭐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일상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원, 의료기관, 군부대, 기업, 직장, 지하철역, 가족, 지인 모임 뭐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몇몇 특정 뭐 지역이든 아니면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은 1단계로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 국민들이 생활에서 방역에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고 예. 또 전국적으로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점점점 늘어나서 200명, 3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지금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이 그래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뭐 연이어서 보시면은 200명대 비슷하게 보이시는데요. 네. 한 달 전쯤으로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초만 보다던 120명, 90명 이렇게 하다가 200명 2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10월 초랑 또 비교해 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기간을 크게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올 1년을 돌이켜 보시면은 2월, 3월 때는 대구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여름에는 이태원이라든지 8월 광복절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그 유행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역적인 유행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유행을 보시면은 수도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도 있고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곳곳에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모임의 그 감염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약간의 계절성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남반구 국가들을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일부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북반구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급격한 증가세를 좀 막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체계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제 환자들 감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세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5가지 단계로 이제 단계로 세분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 지자체의 역량을 좀 많이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빠르게 판단한 지역들도 있죠. 원주시라든지 일부 시 자체에서 1.5단계로 올린 지역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예. 내일 아마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은 아마 1.5단계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상승을 할 한다고 거라고 해도 보십니까? 예. 확실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방역 당국에서 또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적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혹은 위험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0명이 넘어갔다는 것.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명 그 다음에 그냥 늘어나는 수가 뭐 50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생산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정경 본부장도 오늘 얘기하면서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재생산 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보다 크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감염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2나 1.1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감염돼서 그 사람만 막으면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 감염돼서 2명, 3명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증상 상태에 있는 감염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의용 본부장도 그 얘기를 또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젊은 층,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그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구분된 분들만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완벽하게 막기 어려울 수 있다.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검사, 진단 검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2030 세대의 확진 비율에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좀 막아야 결국은 무증상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감염이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의 진단검사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지수 관련해서는 현재 1이 넘어서 1.12, 1.1이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을 하는 예측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단기 예측,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죠.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300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근거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300~400명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냐 이런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월 달에 우리가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3.53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8월에는 광복절 집회 때 2.8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12니까 그보다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는 보통 3에서 5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당시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시고 그다음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지금 아마 국민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1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점점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게 증가되는 그냥 넘어가면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확진자랑 만나야죠. 만나야지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해서는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기간이 우리가 발견하기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복기가 많을수록 많이 퍼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촉할 때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접촉하시면 접촉 강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세 가지 인자들이 보통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죠. 빨리 발견하시면 됩니다. 빨리 발견하면은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면은 재생산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지금 과태료까지 물리면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캠퍼스에 계시고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걸까요? 캠퍼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사실은 요즘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에 음대나 미대에서 확산세가 일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음대나 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물론 온라인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미술 지도하거나 음악 지도하는 거, 피아노 치거나 성악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 직접 학교에 등교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제한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는데 등교 수업 같은 게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수업이나 아니면 강의형 수업 같은 경우야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 요즘도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대 음대거든요. 미대 음대는 실습을 하고 실습을 하다 보면 접촉이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노래 같은 경우도 성악 같으면 아무래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마스크의 겉면을 손으로 잡고 그 손으로 같은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같이 치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 문고리를 잡게 되면 그게 전염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증상이 없으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약간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내에서 실습 위주의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이 이게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한 게요. 박사님, 왜 그 청년층에는 무증상이 많은 거예요? 증상 자체는 이제 원래 감기도 그렇지만 무증상이 어느 일정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도 아마 어르신들이 주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폐렴이 나타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또 면역 시스템이 충분하게 좋으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좀 들어왔더라도 밀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지만 젊으신 분들은 경증이거나 무증상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사회 활동이 많이 크시게 되면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권해드릴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의 반응들은 내가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 독감도 거의 유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정은경 총장님도 아마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워낙 개인 방역이 철저하니까 독감, 감기도 잘 안 노는 상황에서 호흡기 문제가 있다면 젊은 층이라도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5단계 이제 박사님께서는 뭐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사실 중대본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서 아마
정세균 총리가 주재를 하게 되는데 본부장 주대로 회의를 해서 1.5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100명, 99명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을 남겨놓고서 더 시간을 늦추다 보면 이게 일파만 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확산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5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1.5단계로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대표로 할 것 같아요. 강원 지역은 이미 넘어섰고요. 기준을.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왔어요. 99명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차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를 조금 더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단계가 실행이 된다면 본인들이 일단 거리를 두는 것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곳을 다 2단계로 하기에는 약간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 작은 시라든지 구 정도에서도 자기 지역에 약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2단계 준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도권 지역, 모든 강원도 지역, 모든 지역들을 다 2단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모든 그 수도권 지역에서 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각 지자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왜 이렇게 2단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시기가요. 연말 연시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저도 지금 카톡으로 모임하자. 예. 그러다가 뭐 취소되는 모임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모임이 많은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에다가 1단계로 이 하향이 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을 몰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1단계로 내려온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고 나서 1단계로 내려온 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이 계속 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성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되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1단계로 계속 가게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임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연시 되면 뭐 송년회 하죠.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모임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일단 안에 들어가서 밀집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음식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귀찮은지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지금도 뭐 식당 가보면요. 많은 분들 또 마스크 안 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원래는 음식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나중에는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술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 마실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각심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1단계로 내려놓다 보니까 경각심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느슨한 어떤 방역 대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연말 연시 되면 될수록 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1.5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연말 연시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보름여 정도 지금 앞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각 지자체와 수험생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수능 시험 전 2주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 학원의 명칭, 감염 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한해 공개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진짜 비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시험 보는데 좀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좀 얘기되는데 이게 좀 준비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꽤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름부터 이미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기간 한 2주 전부터 아마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학원, 교습소, 학교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1주 전부터는 학교 이게 등교도 아예 그냥
안 하게 해가지고 그 안전하게 그 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한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이런 그 신종플루 유행 상황 때 한번 수능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확진자 규모가 많았죠. 그 당시에는 뭐 10,000 단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학생들만 해도 1,500명 이상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도 약간의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격리된 그 강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귀중한 자료가 돼가지고 막 방침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에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 시설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했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보던 도중에 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데 약간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마 그 자가격리 그 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가 앱이 있어서 아마 등교는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8% 어저께는 한 2% 확진율이 나왔기 때문에 98에서 99%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빨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사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경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업에 열심히 하시면서 또 우리가 시설이라는 게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뭐 축구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A매치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렸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금할 수 없는데 8명이 지금 확진이 됐어요. 그중에 선수가 6명이고 스태프가 2명인데요. 3차 검사를 했는데 3차 검사 결과는 다행히 스태프 1명만 감염이 됐고 나머지 선수들은 더 이상 감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카타르전도 사실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피파 같은 경우에 출전 선수가 13명 이상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경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검사까지 끝냈는데 지금 이제 25명 선수가 지금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중에 6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19명이 우리는 지금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3명, 13명 이상이어서 경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6명은 지금 현재 증상은 없대요. 무증상 상태에서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에서 음성이 돼야 떠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도 자가격리하고 10일 이후에 다시 검사에서 음성이 돼야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 않겠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부터 3주간 봉쇄령 내려졌어요, 지금. 자가격리하라고 모든 국민한테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외국에 원정 경기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기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또 경기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기량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손발도 맞춰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고, 또 외국의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한 한 안전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경기 잘 치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 목소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음성으로 관련 소식 들어보시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수들이 좀 안전하게 다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하고 가는 게 일단 목표고,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또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사실 운동선수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고, 특이한 것은 분명히 출발할 때 검사는 다 음성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갈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옮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 전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잠복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PCR 검사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각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이렇게 패스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한국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현지에서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시면서 이게 마스크를 당연히 벗기 때문에 주변에 그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아무래도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쪼록 전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호날두 선수도 아마 그 감염이 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시기를 좀 빌고요. 그다음에 아무 증상이 없이 무증상이면 아마 운동 능력에도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샘플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젊은 사람 20대 30대 사이에 있는 가장 젊은 사람들을 뽑아놓고선 샘플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혹시 걸렸다고 해서도 6명이나 이렇게 걸렸다. 이런 샘플로 봤을 때 이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아까 재생산 지수가 3에서 5 정도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독감보다도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가장 간단한 예방 방법이죠. 마스크랑 손 씻기. 이거 네. 두 가지만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생산 지수가 1.1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유럽이랑 이런 거랑 다른 게 유럽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마스크를 잘 안 쓰신다고 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 1.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죠. 오늘도 뭐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서로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도 크게 안 착용한 사람 없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이 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 오늘 출근하는데 단속하는 거 봤거든요. 네. 턱으로 내리고 계신 분이 이제 단속을 하니까 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걸 좀 적절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은 부과를 해야 된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지금 백신이 개발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크예요. 예. 우리가 마스크를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감염자 수가 적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사실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걸리는 순간 누구든지 이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스크가 가장 최선의 백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했다는 건 전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예. 어찌 보면요. 아직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30% 이분들이 있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이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불편해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즉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들은 30%에 가깝게 맞아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20대가 그렇게 나온 것이 저는 어찌 보면 건강을 너무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젊으니까 코로나에 혹시 걸리더라도 금방 나을 수 있다.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0대, 30대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그 어려움을 겪고 퇴원하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보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거는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절대로 코로나가 영향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실제 경험했던 사람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모든 감염법 전문가들이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는 나이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하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하니까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효과가 조금 더 있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과태료라고 하면은 좀 더 잘 반응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도 중요한데 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11월 15일이 독감
유행 경보가 발견됐던 날입니다. 예. 오늘은 없어요? 독감 없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마스크 사용하면서 코로나19가 예방된 것이 아니라 예. 독감이라든지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다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감기 거의 안 걸리셨을 겁니다. 자, 백신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코로나 그 백신에서도 그 유의미한 지금 성적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3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도 지금 90%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그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예. 아마 경쟁사들 모더나 역시도 거의 비슷한 3만여 명 정도의 임상을 했는데 90명 정도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위약, 그러니까 가짜 백신을 맞은 분들이 90명 발생됐고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4분 정도 발생됐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게 노출됐는데 한 그룹은 90명의 확진자가 발생됐고 한 분은 8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한 94.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50에서 70%만 돼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게 안정성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바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 연말이나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지금 2개월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단기간이고 또 RNA 백신도 역시 그 화이자 백신처럼 콜드 체인이 아니라 프리즈 체인이라고 그러죠. 얼려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도 한 20도, 영하 20도 정도의 그 아주 그 냉동 상태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마 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생산이 되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잘 아시고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마스크 손 씻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민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살인자 발언으로 좀 고초를 치르셨죠? 좀 과했다고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하시고 사과하셨던데요. 과했습니까? 틀렸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다시 묻겠습니다. 틀렸습니까? 과했습니까? 네, 제가 그게 과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우리 방역 당국이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살인자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으신 거네요. 그런 말씀 드린 적 국민을 없습니다. 대상으로 제가 아니요, 드린 몰아가려고 하는 게 말씀을, 아니라요. 허위로 이렇게 자꾸 허위라니요, 되물으시면 안 실장님. 됩니다. 살인자 발언은 실장님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분들께 살인자라고 했던 그 지금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의 제가 의견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그 6일째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고 살인자 그러면은 똑같은 과하다고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노영민 시장님,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노영민 시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청와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집회 자제를 또 요구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적 자유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당연하죠. 그 의원님께서 힘을 받고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더 세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아니, 방역이 있어갖고 이념이나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그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해 위원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참고.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강력하게.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비난이요? 그 김성원 수석님,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아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거기 다시- 참석한 국민들한테 한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민주당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 구상 발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뉴딜 전략회의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댐과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시그니처 사업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 겁니다. 우선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에 성과를 내고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뉴딜 프로젝트의 체감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가장 큰 확산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동참을 얻는 일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당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예산 확보도 약속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될수록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야당도 가지시고 예산의 통과에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의 힘을 실어주며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택배업계와 정부에 이어 전경련도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확대와 그린벨트 부지 활용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택배 물량은 27억 9천만 개, 20여 년 전 6천여 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택배 물량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자 기업들이 먼저 고용의 유연화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 업종에서 빠져 있는데 상하차 작업만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용의 경우는 노동 강도나 작업 시간이 좀 밤에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택배 시설 확충을 위해 입지 규제도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택배 물량이 집중되지만 택배 분류 시설 등이 들어설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내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적률 상한,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택배 요금 인상안도 거론됐습니다. 1997년 박스당 4,732원이었던 택배 단가는 지난해 2,269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택배기사 처우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일단 노동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상하차 부분에만 한정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배송 업무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업 육성을 위한 셈법이 각기 다른 가운데 이제 공은 사회적 논의기구로 넘겨졌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올리며 민간 우주 여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 0. Ignition. Liftoff. 현지 시간 15일 오후 7시 27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은 9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크루 1으로 명명된 이번 임무는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실전 무대로 평가됩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 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최종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는 시험 비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유인 우주여행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비행입니다. 또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 캡슐은 최근 나사 인증을 받으면서 이 인증을 받은 첫 민간 우주여행용 우주선이 됐습니다. It's the first time we go as a commercial vehicle licensed with humans into orbit, licensed by the FAA.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은 나사 소속 우주선 선장과 흑인 조종사, 여성 물리학자와 일본인 우주비행사입니다. 이 가운데 빅터 글로버 조종사는 이번 여행이 성공하면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첫 번째 흑인 우주인이 됩니다. 이들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혼돈의 대선까지 다양한 시련을 이겨낸다는 의미로 우주선 이름을 회복이라는 뜻의 리질리언스라고 지었습니다. It's just incredible what humans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and be able to do now in 2020. And in such a crazy year, we have finally some great news. 리질리언스는 27시간 30분을 날아 우리 시간으로 17일 오후 1시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6개월간 다양한 실험을 한 뒤 내년 5월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 팰컨 9 로켓 1단계 추진체는 대서양 해상에 띄운 선박으로 귀환해 수거됐습니다.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꼭 읽어야 할 올해의 책 100권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을 추천도서로 선정했다며 젊은 여성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방탄소년단 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이 거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현지 대학 강의에서 관련 내용이 검열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조교수 정아름 씨는 지난달 스촨대 피츠버그 인스티튜트의 경영대학원에서 K-팝에 관한 강연을 갈 예정이었지만 BTS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란 얘기를 들은 뒤 강의를 거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정 씨는 BTS와 K-팝의 인기를 특강 주제로 대학과 사전 협의했는데 수상소감 논란이 생긴 뒤 BTS는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BTS가 잘못한 데 없다고 설명했지만 계속 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는 글을 올려 승복 해프닝을 일으키더니 심야에는 대선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글을 다시 띄웠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해프닝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일요일 아침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 메시지를 첫 대선 패배 인정으로 해석하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면서 불복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낮 시간에 골프를 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을 5분 앞두고는 트위터에 내가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승리를 확정짓고 그것도 대문자로 강조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위터 글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현실 인식을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더 명백해지고 있다며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도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 당국의 브리핑을 받아야 된다. 정상적인 권력 이양이 중요하다며 대선 패배 인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대선 결과 승복과 원활한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기류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벨기에에서 경주용 비둘기 한 마리가 21억 원에 낙찰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킴이라는 이름의 2년생 암컷 비둘기는 온라인으로 열린 벨기에 피파 경매에서 160만 유로, 우리 돈 21억 원에 낙찰돼 기존 최고 기록 16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경매가는 처음엔 26만 원에 불과했지만 중국인 2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낙찰가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이 위축되면서 맑아졌던 중국의 공기가 최근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한가운데 위치한 자금성이 뿌연 안개와 먼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질 지수 AQI는 며칠째 100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챙겨 쓰고 있습니다. 是一定要戴好口罩，因为疫情，另外再加上这个空气质量不好的话，所以一定要做好防护。我们这带孩子出来呢，也是有所考虑的，待会儿就得回去了，可能下午会更严重，就不能在外边待太长时间呗。 베이징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불리는 텐진과 허베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인근 허난과 산둥, 산시성 등까지 합치면 54개 도시에 이미 공기 오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매연이 많이 배출된 게 주요 원인입니다. 这个现在的就是取暖期，所以这个排放也增大。这时候的话呢，京津冀这个中南部就会中到重度污染。 중국은 늦가을까지는 주택 난방을 모두 끊었다가 겨울 초입에 일괄적으로 공급을 재개합니다. 석유나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곳 베이징의 난방은 내년 3월 중순까지 공급이 됩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넉 달 정도는 이렇게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 주요 업종의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화물차 교통량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오염된 공기는 특히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밤 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하던 63살 남성 1명이 숨졌고 지하 1층 내부가 타면서 재산 피해가 모두 41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전기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었다가 불이 주변 여행용 가방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하던 농민이 대치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9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 돈을 빼앗기 위해 제주 5일장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쫓아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요일째 희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은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구 8도, 부산 15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과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